중국 시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독특함과 재미가 보장된 시계, 아방가르드, 미니멀리즘, SF, 컨셉 아트, 시계 디자인, 타임 사이퍼입니다. 올해 워치앤원더스 발표작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매년 넘어갈 때마다 매력적인 시계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가격도 조금 지겹다. 시계 브랜드들이 수십 년간 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롤렉스가 만들어 놓은 다이버워치의 문법, 파텍이 정립한 드레스워치의 비율, 까르띠에의 코드, 이 안에서 조금씩 변형해 나가는 게 대다수 시계 브랜드들의 한계였어요. 비슷한 러그, 비슷한 다이얼 레이아웃, 비슷한 크라운, 물론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디자인이고 무엇보다도 보수적인 시계 애호가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격은 미쳐버린 데다 클래식 워치의 디자인이 더 이상 진화할 방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계 애호가들이 이제 다른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진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본의 오츠카 로텍, MB&F, 우르베르크, HYT, 이런 브랜드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기능과 구조를 드러내는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롤렉스나 까르띠에가 정답에 가까운 비율과 디자인을 추구했다면 이 브랜드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 가격대가 어마무시합니다. 기존 무브먼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기성 디자인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구조거든요. 중국 시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일 거예요. 롤렉스 짝퉁, 까르띠에 카피, 자세히 보면 엉망인 디테일, 겉만 번지르르 하고 금방 고장나는 무브먼트.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시계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퀄리티가 비약적으로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늘었다고 디자인 철학이 같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건 알리익스프레스를 들어가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카피캣 제품이 넘쳐나요. 근데 전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시가 디자인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중국의 카피캣 문화에서 명확하게 벗어난 브랜드예요. 2021년에 시가 디자인 블루플래닛이 GPHG 챌린지 워치 프라이즈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상 시스템을 액면가 그대로 신뢰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어떤 시상식이든 심사 기준이 완전히 투명하다기 보기 어렵고 업계 로비나 네트워크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인정하는 건 이 GPHG 수상작들을 쭉 돌아보면 수상 이후 시장에서의 평가가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결국 수상 자체를 맹신하기보다는 수상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 45mm, 두께 11.8mm, 자체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걸 감안하면 얇은 두께라고 보고요. 무게는 98g으로 꽤 묵직합니다. 러그가 없는 러그리스 디자인. 요즘 시계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러그가 없는 걸 가정하더라도 45mm는 꽤 큰 사이즈예요. 그나마 비슷한 형태를 가진 시계를 찾자면 세이코 터틀 정도가 있을 텐데, 터틀이 그렇듯 착용감은 사이즈 대비 꽤 좋은 편입니다. 44mm 갤럭시 워치와 비슷한 착용감이에요. 가격은 96만원, 슈퍼 블랙 다이얼, 빛 흡수율 99.3%로 말 그대로 암흑입니다. 무브먼트는 미오타 9000 시리즈 베이스에 자체 제작 모듈을 얹었습니다. 파워 리저브 42시간, 돔 사파이어 크리스탈, 오바 50m 방수, 17cm 손목둘레 위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감이고요. 제 시각에서 조금 더 멀리 측면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시계를 처음 보았을 때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시간을 보는 법이 되게 난해하거든요. 다이얼 외곽에 분 눈금이 있습니다. 그곳을 구조물의 끝이 가리키는 숫자가 현재 분, 핸즈홀 부분에 작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숫자 디스크가 현재의 시간. 순서가 반대예요. 일반 시계는 시, 분, 초 이 순서로 시간을 읽는데 이 시계는 초는 없고 분, 시 순서입니다.
가독성 측면에서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15분에서 45분 사이에는 시침 디스크가 뒤집혀 있어서 시간을 거꾸로 읽어야 해요. 이 방법에 익숙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일종의 레귤레이터 형식의 시계입니다. 시분초를 하나의 중심축에 모아두지 않고 각각 따로 분리해서 표시하는 방식인데요. 브레게나 크로노스위스 같이 이 방면으로 특화된 브랜드가 있어요. 이 시계는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시간과 분의 움직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축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의 구조물이 분을 가리킴과 동시에 시간도 알려줘요. 일반적인 시계 다이얼에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이얼 속을 채우는 행위가 클래식 시계 디자인에서는 선호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시계는 반대로 최대한 걷어냈어요. 빛을 대부분 흡수하는 슈퍼블랙 다이얼 위에 특이한 구조물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채울 것인가에서 얼마나 과감하게 비울 것인가로 슈퍼블랙 다이얼이 마치 블랙홀처럼 빛을 거의 대부분 빨아들이다 보니까 시간을 표기하는 구조물이 마치 우주정거장처럼 공중에 둥둥 떠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켜요. 일반적인 시계는 고정된 다이얼 위에서 바늘이 움직입니다. 시간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바늘이 그걸 가리키는 방식이에요. 이 시계는 반대입니다. 고정된 표시가 없어요. 구조물이 다이얼을 천천히 공전하고 그 끝에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시간을 드러내요. 대신 시간이 어디 있는지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지된 숫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추적해서 시간을 해독해야 하는 거죠. 시간을 읽는다라기보다는 시간을 관찰한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다이얼 속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마치 블랙홀같이 빛을 빨아들이는 슈퍼블랙 다이얼 끝에 분 인덱스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저는 시계질하면서 처음 보는 인덱스 마감 방식이고요. 설명에 따르면 CNC 마감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마치 프리즘같이 색감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우주정거장을 지지하는 반대편 구조물은 샌드블라스트 마감의 칼 같은 피니쉬. 못따기 처리와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발려있는 분침과 그 위를 회전하는 시간 디스크에는 베젤 디자인과 폴리싱 마감, 마지막으로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야광이 발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의 마감 방식과 피니싱의 느낌이 클래식 브랜드의 곱상하고 아름아름한 방향성이라기보다는 되게 터프하고 기계적이면서 산업적인 느낌입니다. 하나의 머신을 보는 것 같아요. 무브는 미오타 쿠션 시리즈를 베이스로 자체 제작 모듈을 얹어 재설계한 무브먼트입니다. 최근에 이런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자체 무브를 재설계하게 되면 시계 가격에 0이 하나둘 더 붙어버리는데 이렇게 기존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쓰고 거기에 모듈을 추가해서 독자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들이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이 미오타 무브가 얇은 두께를 얻은 대신에 단방향 로터라 소음이 조금 있거든요. 다행히도 로터 소음은 상당히 많이 잡아줬습니다. 클래식 워치 브랜드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시간을 움직임으로 읽는다 같은 특정 컨셉을 구현하는 시계 브랜드가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스마트워치에서 이제 막 넘어오셨거나 기존의 시계 패러다임에서 물리셨거나 기계공학이나 SF 감성을 좋아하시는 시계 애호가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본을 따라왔듯이 중국도 우리들을 따라오고 있는데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나 디자인에 대한 창의성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브랜드들이 나타나면서 시계 애호가로서의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공존하는 미묘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